밤 9시. 서울 강남구의 네온 불빛이 블라인드를 비집고 거실 바닥에 가늘고 긴 빗줄기를 들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남편 성재의 서류 가방을 손에 쥐고 있었다. 3년 전 그가 회사 차장으로 승진했을 때 아버지가 남긴 첫 유산으로 사준 이탈리아 가죽 제품이었다. 지금은 모서리가 갈려연한 갈색 자국이 나 있었지만 오히려 새 것보다 더 중후해 보였다. 성재는 오늘 인천 공장에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와 식탁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피곤하다고 투덜대며 서류 가방을 현관에 내팽개쳤다. 나는 내일 아침 또 허둥지둥 물건을 찾지 않도록 안에 계약서와 영수증을 정리해주려 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먼저 그의 팀원이 교통카드가 나왔다. 카드 케이스에는 딸 지아가 초등학교 때 그린 가족 사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 다음엔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아침에 아래층 파리배당에서 산 팥빵, 점심에 고객과 명동에서 먹은 부대찌개, 모두 그가 10여 년 동안 즐겨 먹던 익숙한 맛이었다. 손가락을 더 깊이 넣어보니 갑자기 딱딱한 메모지 한 장이 닿았다. 빼내어 보니 볼펜으로 쓴 송금 초안이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송금 금액 5억 원. 수취인 김동훈. 날짜 다음 주 수요일. 내 손이 갑자기 멈췄다. 김동훈. 이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성재의 동료나 사업 파트너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고 친척이나 친구는 더더욱 아니었다. 거실의 따뜻한 조명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초안지 오른쪽 아래에 작은 아파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강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갑자기 움켜쥐인 듯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었고 나는 재빨리 메모지를 접어 서류 가방 가장 안쪽에 숨겨진 칸에 넣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제야 최근 시어머니의 언행이 확실히 이상했다는 걸 떠올렸다. 지난 토요일 그녀가 집에 다시마국을 가져왔을 때 뚝배기를 들고 나오며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옆집 박부인 아들이 얼마 전 강남에 130평 아파트를 샀는데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3억을 내놓더군. 우리 성재 같으면 안 되겠지? 거의 8년 된 현대차 타고 나가서 거래도 못 하잖아. 나는 그때 웃으며 화해를 시도했다. 성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차만 잘 달리면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은 분명 나를 시험해보는 거였어. 어제 오후에도 내가 목욕하고 나오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우리 침실에서 나오시더니 손에 내 화장대 서랍 열쇠를 꽉 쥐고 계셨다. 내가 열쇠로 뭘 하냐고 묻자 그녀는 허둥지둥 열쇠를 내게 쥐어주며 눈길을 피했다. 내 서랍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물건 잃을까봐 잠가 주려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친절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 내 물건을 뒤지고 있었던 거야. 아마도 통장이나 예금증을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 현관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성재가 돌아온 거다. 나는 급히 서류 가방을 닫고 방금 정리한 척하며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 털었다. 그가 신발을 갈아 신으며 무심코 물었다. 서류 가방 정리했어? 내일 가져갈 공장 계약서 안에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있어요. 제일 위에 넣어뒀으니 걱정 마세요. 그는 다가와 내 어깨를 주무르며 피곤한 어조로 말했다. 수고했어. 오늘은 일찍 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온화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마치 한 겹의 얼음이 깔린 듯했다. 이 5억 원. 김동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대체 무슨 속셈이 숨어 있는 걸까? 자세히 생각하기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오늘 밤부터 나는 그들을 잘 지켜봐야 했다. 이 모자가 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아내야 했다. 손가락으로 서류 가방 가장자리에 다른 자국을 문지르다 문득 30년 전 부산에서의 나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서울의 네온 불빛이 내 삶에 스며들기도 전이었고 부산의 여름은 늘 바다의 짠내를 머금고 있었지.
지금처럼 겨울 바람마저 강남구의 차가움을 띠는 건 아니었다. 나는 그때 막 경상남도 시골에서 나와 부산 작하기 시장 근처 순복 어묵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어 어묵을 만들고 한낮에는 물을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바빴다. 시장 안 어부들, 직장인들, 학생들이 가게에 들러가 튀겨낸 어묵꼬치를 사가곤 했다. 달콤 짭짤한 양념장에 찍어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바다의 신선한 맛이 퍼졌다. 그날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가게 문을 막 열었을 때 성재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는 빨래로 하얗게 바랜 파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소매는 팔뚝까지 걷어올려 단단한 손목을 드러내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캔버스 가방을 꽉 쥐고 있었는데 한눈에 야간 근무를 막 마친 모습이었다. 나중에야 그가 근처 조선소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며 하루 12시간을 일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오며 목소리도 약간 쉰 상태로 말했다. 어묵국 한 그릇과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매운 건 덜 넣어 주세요. 내가 고개 숙여 어묵국을 떠주다가 돌아서는 순간 발밑에 물통을 못 보고 앞으로 비틀거렸다. 손에 든 쟁반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가 재빠르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고 얇은 작업복을 통해 전해지는 손바닥의 온기에 나는 당황해 재빨리 균형을 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 미소는 유난히 맑아서 살짝 드러난 두 개의 앞니가 창밖으로 막 떠오른 태양보다도 눈부셨다. 그 이후로 성재는 매일 아침 가게에 들렀다. 가끔 어묵꼬치를 포장해 가기도 하고 가끔은 앉아서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마시며 항상 나랑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내가 사는 곳이 시장에서 멀다는 걸 알고 그는 매일 퇴근길에 2정거장이나 돌아서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가 열이 나서 결근했을 때는 일부러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서 가게 앞에 있는 우유 상자에 넣어두고 제때 약 먹고 다시마국 많이 마셔 라고 적힌 쪽지를 함께 넣어두기도 했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 바닷물이 시장 입구까지 차올라 가게에 갇혔을 때 그는 폭우와 강풍을 뚫고 달려와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산은 거의 내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고 자신은 반쪽 몸이 흠뻑 젖어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추웠지만 괜찮아 라며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나는 서서히 그에게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가족들이 알게 되자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부산 광복로에서 작은 의류점을 운영하던 오빠가 나를 불러 장부를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다. 영수가, 너 바보야? 그 사람은 공장 기숙사에 살고 부모님은 평생 병신이야. 그와 함께하면 앞으로 고생할 거야. 엄마도 눈물을 닦으며 나를 말렸다. 우리가 그를 가난하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해할까 봐 걱정하는 거야. 내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난 내가 좀 더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평안하게 살길 바랐어. 가족들이 나를 위해 하는 말임을 알지만 나는 성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가 조용히 해준 그 모든 일들을 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부산 광안리의 고가도로 위를 산책했다. 바닷바람이 파도 소리를 부드럽게 실어왔다.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은반지 하나였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반짝반짝 빛났다. 영수가, 지금 내게 돈이 많지 않아. 큰 집도, 좋은 차도 줄 수 없지만 맹세코 평생 너를 잘 돌보고 온 힘을 다해 좋은 삶을 살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매우 진지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달빛이 바다 위로 쏟아져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했다. 나는 이 생의 버팀목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후에 우리는 부산에서 작은 원룸을 빌렸고 결혼식은 친척 2테이블만 모인 간소한 것이었지만 나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다. 그때의 성재는 눈에는 오직 나만, 마음에는 오직 이 집안만 가득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든 서류 가방에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배어 있었지만 그 5억 원짜리 송금 지시서는 가시처럼 내 가슴을 쑤셨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그 우산을 내 쪽으로만 기울이던 남자를 내 재산을 훔쳐보려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걸까? 성재의 서류 가방 속 송금 초안은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눌렀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인삼찜이 들어있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특별히 구한 오래된 인삼으로 3시간 동안 끓였다고 몸 보양하라고 했다. 보온병을 열자 진한 인삼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시어머니는 내게 국물을 떠주며 수다를 떨었다. 영수가 요즘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네. 집안일이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런 거야? 여자가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게 뭐 있나? 특히 돈 문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마셨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 초안을 본 이후로 그녀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나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내가 방금 받은 은행 명세서를 가리키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 이 계좌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네? 내 아빠가 남긴 상점. 매달 임대료도 적지 않잖아?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맡고 있으면 혹시 사기당하면 어떡해? 성재는 남자라서 마음이 세심하고 재정도 잘 알아서 그에게 맡기는 게 훨씬 안심돼. 나는 국그릇을 꽉 쥐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 돈은 제가 은행에 잘 맡겨뒀어요. 사기 당할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나도 혼자 관리하는 게 익숙해졌어. 시어머니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 지난번에 내가 장 보러 갔을 때 채소 파는 이 아줌마가 말하길. 옆집 며느리가 돈을 혼자 관리하다가 온라인 사기꾼한테 수십만 원을 사기당해서 울고 마셨대.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느라 우리보다 더 많이 알잖아. 성재에게 맡기면 너도 마음 편할 거야. 그 후로 시어머니는 더 자주 오셨다. 일주일에 3-4번씩. 매번 다른 국을 들고 오셨지만 국을 먹을 때마다 어김없이 돈 이야기로 넘어갔다. 한 번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부자 가문 드라마가 나오더라. 여주인공이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자 시어머니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 좀 봐. 얼마나 똑똑한지. 부부가 한마음이어야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어. 돈 같은 건 그렇게 꼼꼼히 따질 필요 있나? 성재가 내게 손해를 보게 할 것 같아? 내 속이 점점 불편해져서 그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부엌에서 과일을 썰고 있을 때 시야의 구석으로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내 가방을 뒤지는 게 보였다. 그 가방에는 방금 받은 상가 임대료 청구서가 들어 있었는데 오전 중 아철 아저씨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그는 우리 아빠의 옛 동료로 지금도 내가 운영하는 첸사추이, 주, 한국 문화에 맞게 홍대로 수정, 상점을 관리해주고 있다. 나는 일부러 기침을 했고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영수증을 가방에 다시 넣으며 웃으며 말했다. 내 가방이 소파 틈에 떨어진 것 같아서 주워주려고 했어.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영수증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녀를 들키지 않으려 그냥 말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영수증 정리하러 갈게요. 침실로 돌아서자 그녀가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더욱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건 지난 목요일.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내 화장대 옆에 서서 서랍 열쇠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는 걸 목격한 일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당황하며 급히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화장대가 어수선해서 좀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걸레를 못 찾아서 서랍 안에 있는 건지 보려고 했어. 내가 다가가 상자를 집어들고 열쇠를 손가락에 걸어 돌리며 속삭였다. 엄마, 이 서랍엔 값어치 없는 장신구들 뿐이에요.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핑계를 대고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장부, 가게 계약서, 그리고 은행카드를 모두 정리해 침실 금고에 넣었다. 그건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것으로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었다. 성재가 돌아와서 내가 뭘 하냐고 묻자 나는 옛날 물건 좀 정리 중이야 라고만 말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이 오래갈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후로도 그는 2번이나 가게 이야기를 꺼냈다. 한 번은 홍대 가게 월세 올릴 때가 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알아봐 줄까? 라고 했고 또 한 번은 내 친구가 여의도에서 펀드 운영하는데 수익률이 은행보다 높대. 돈 좀 넣어볼까? 라고 했다. 나는 매번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했다. 철 아저씨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거나 요즘은 이 돈 건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어두워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5억 원짜리 수표 초안과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시도가 나를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돈은 평생의 노력이자 나와 지아의 보증이었다. 30해 동안의 부부정을 생각하면 성재가 정말 이 돈을 노리진 않을 거라 믿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끈질긴 압박에 점점 불안해졌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난 목요일 오후 나는 순복 언니와 명동 찻집에서 차를 마시기로 약속했었다. 그녀는 내가 부산 어묵 가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오랜 친구로 지금은 딸을 도와 손주를 돌보고 있어 만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인삼차 반찬을 마시자마자 허리가 갑자기 쑤시기 시작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남긴 상점 계약서를 정리하며 허리를 너무 오래 굽혀서 삐끗한 것이었는데 요즘 들어 가끔씩 통증이 찾아왔다. 몸이 안 좋으면 먼저 가. 억지로 버티지 마. 순복 언니가 나에게 온열 패치를 건넸다. 어차피 우리 앞으로 만날 기회는 많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산한 뒤 집으로 향했다. 홍대에서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나는 손잡이를 붙잡은 채 마음이 불안했다. 빨리 집에 가서 금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을 때 나는 일부러 동작을 살며시 했다. 성재가 점심에 인천 공장에 가서 대장을 맞춘다고 했으니 이 시간엔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거다. 낮잠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깨울까 봐 걱정됐다. 어제 무릎이 아프다며 우리 집에 이틀 더 머물겠다고 하셨다. 문을 열자 거실은 조용했고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져 햇빛이 바닥에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침실로 가려던 참에 부엌에서 낮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재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내 발걸음이 멈췄다. 성재는 공장에 갔다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집에 있는 거지? 나는 살금살금 부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있어 안의 대화와 뚝뚝 끓는 냄비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또 국물을 끓이고 계신 모양인데 이번 향기는 왠지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엄마, 재촉하지 마세요. 아직 말할 기회를 못 찾았어요. 성재의 목소리였다. 약간 짜증 섞인 어조였다. 기회? 무슨 기회가 기회란 말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급히 낮췄다. 강남 그 아파트 다음 주에 계약금 내야 한다고.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려. 내가 중개인 김동훈한테 알아봤는데 그 집 발코니도 있고 지하 학교에서 가깝다고. 나중에 지아가 결혼할 때 이 집을 지참금으로 줄 수도 있다고. 내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았고 손가락이 옷자락을 꽉 움켜쥐어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 뻔했다. 강남 아파트. 김동훈. 서류 가방에 있던 송금 초안이 가짜가 아니었던 거야. 그들이 정말 내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그냥 5억을 달라고 하면 분명히 의심할 거야. 성재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다. 너 바보야. 시어머니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공장 규모를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되지 않니? 내가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는데 내 말을 안 믿겠어?
게다가 그녀 손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홍대 상가 월세만 해도 몇만 원씩 들어오는데 5억 정도 내는 게 뭐 대수냐? 근데 요즘 돈 문제에 예민해져서 지난번에 투자 얘기를 꺼냈을 때도 반응이 없었어요. 성재가 한숨을 내쉬었다. 신중하다고 해서 뭐 어쩌려고? 내가 남편이잖아.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내가 다 알아봤어. 김동훈이 말하길. 돈만 입금되면 집을 먼저 예약할 수 있다고. 나중에 내 명의로 등기하면 그녀가 알아도 어쩔 수 없지. 이 집이 내 명의인데. 그녀가 빼앗을 수 있겠어?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다니.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그들은 뒷길까지 다 준비해 둔 거였다. 집을 시어머니 명의로 해두면 내가 알아차려도 어쩔 수 없게. 그래서 시어머니가 최근 내 앞에서 자꾸 성재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라고 말했던 거구나. 엄마, 만약 그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성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망설였다. 동의하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그녀와 싸워라. 그녀가 너를 믿지 않는다고. 그녀 눈에는 돈밖에 없고 부부정은 없다고 말해. 그녀가 감히 너와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성재가 그동안 그녀에게 잘해준 게 아니야? 그녀가 왜 내놓지 않겠어? 그 다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마 시어머니가 물건을 정리하는 모양이다. 난 상관 안 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반드시 돈을 받아와. 안 그러면 이 집은 없어. 지아가 결혼할 때 제대로 된 지참금도 없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체면이 서겠냐? 알았어. 알았어. 성재의 목소리에는 무기력함이 가득했지만 거절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나는 살금살금 계단 쪽으로 물러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동안 성재의 망설임은 모두 연기였고 그의 관심은 가짜였구나. 내가 믿었던 부부의 깊은 정은 결국 재산을 둘러싼 사기극에 불과했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국물이 여전히 끓고 있었지만 예전엔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향기가 이제는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가의 촉촉함을 닦아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그들이 내 돈을 속여 빼앗고 아빠의 평생 노고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연극을 벌여보자. 결국 누가 처참하게 망가지는지 지켜보면서 나는 계단참에 한참 서 있다가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성재가 나를 보자마자 재빨리 다가왔다. 영수, 어디 갔었어? 방금 널 찾았는데. 그가 내 허리를 감싸려는 듯 손을 뻗자. 나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비켜섰다. 그의 손이 공중에 멈춰 서고 눈빛에 의문이 스쳤다. 아까 허리가 또 아파서 아래층에서 좀 걸었어. 좀 나아질까 해서.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엄마는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엄마가 내가 요즘 힘들다고 해서 인삼닭찜을 끓여 보양시켜 주시겠다더라. 성재가 내 손에 든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다. 보온병에 국이 있는데 한 그릇 떠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식당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들이 모두 떠난 후 나는 즉시 연락처를 찾아 김상철이라는 이름을 눌렀다. 김 사장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 지금은 국민은행 서울 지점장이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예전에 아버지의 유산 계좌도 그가 관리해 주었다. 전화를 걸자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단호했다. 김 삼촌, 부탁할 게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국민은행으로 갔다. 김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 붉게 충혈된 눈을 보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영수가 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내가 이런 억울함을 겪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성재의 송금 초안, 시어머니의 탐문, 그리고 부엌에서 들은 대화를 모두 그에게 전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모자는 너무 지나치네. 걱정 마. 내가 가짜 송금 증빙 서류를 만들어 줄게. 형식은 진짜랑 똑같고 수취인 정보만 가짜로 바꿔서 은행 도장도 완벽하게 모방했어.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오후가 되자 김 사장님은 완성된 증빙 서류를 내게 건넸다. 내가 받아서 살펴보니 송금 금액과 날짜는 성재의 초안과 똑같았고 수취인은 여전히 김동훈으로 되어 있었지만 계좌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은행의 빨간 도장마저 진짜와 다를 바 없었다. 조심해. 그들이 허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김 사장이 당부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은행을 나와 나는 곧바로 서울성실 탐정사로 향했다. 순복 언니가 말해준 대로 이 탐정사는 전문적이고 일을 믿음직하게 처리한다고 했다. 나를 맞이한 이 탐정은 40살 정도로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다. 내 사정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씨, 안심하세요. 제가 사람을 배치해 남편과 시어머니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김동훈 씨와 만나는 순간 반드시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로 쓸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약금을 선불로 내고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집에 돌아와 가짜 증서를 접어 성재의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지난번 그의 초안을 발견했던 것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그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였다. 이어서 침실 서랍에서 지아가 사용하던 녹음기를 꺼내 스위치를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거실 꽃병 뒤에 숨겼다. 거기는 소파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 그들이 다시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홍대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수다를 떨며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성재, 시어머니, 두 분은 나를 바보 취급하며 속이고 내 아버지의 피땀 어린 노력을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내가 이미 함정을 설치해 두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 그저 두 분이 그 속으로 뛰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에 성재가 돌아오자 나는 평소처럼 슬리퍼를 건네주고 뜨거운 물을 따라주었다. 그는 아무런 이상도 눈치채지 못한 채 내게 말했다. 내일 인천 공장에 가야 해서 늦게 돌아올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다. 길 조심하고 저녁 꼭 먹어. 그가 침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이 형사가 방금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내일 성재를 따라갈 사람을 배치할 거라고 뭔가 얻어내길 바란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 앞으로 며칠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걸. 실수할 수 없었다. 반드시 그들이 돈을 사기친 증거를 잡아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정의를 찾기 위해서였다. 30해 동안의 부부정을 돈으로 짓밟아서는 안 됐다. 성재가 서류 가방 속 가짜 송금 증빙 서류를 발견했을 때 그의 눈은 보물을 주운 듯 반짝였다. 전날 밤 그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계속 들여다보며 역시 내가 나를 잘 알아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옆에서 옷을 접으며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가족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지지해. 그는 더 기뻐하며 인삼달국을 2그릇이나 마셨다. 내일 공장 파트너를 만나 세부 사항을 확인하러 간다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새하얀 다림질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오드콜로뉴도 살짝 뿌렸다. 나갈 때 내게 말했다. 명동에서 파트너 만나러 간다. 점심은 못 먹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닦는 척했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문이 닫히는 순간 소파에 걸친 외투를 움켜쥐고 쫓아나갔다.
아래층에 마침 택시가 한 대 서 있었고 나는 타자마자 앞에 가는 검은색 현대차 따라가 주세요 라고 말했다. 기사 아저씨가 네 라고 대답하며 핸들을 돌려 바로 따라갔다. 성재의 차는 인천 공장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명동 구시가지로 들어섰다. 여기엔 낮게 솟은 아케이드 건물들만 늘어섰고 바랜 간판들이 걸려 있었다. 떡볶이 장사꾼이 카트를 밀며 소리치고 공기에는 달콤 짭짤한 향이 감돌았다. 택시는 명동 아줌마 차식당 앞에 멈췄다. 나는 기사에게 맞은편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모자 챙을 내린 채 길 건너편에서 성재가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어 분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옆 골목에서 나타나 정교한 천 가방을 들고 차식당으로 들어갔다.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역시 그들은 미리 약속한 것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차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초록과 하얀색이 교차하는 타일벽,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 벽에는 수십 년 전 서울거리 풍경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구석의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시간대 한국 드라마가 여전히 방영되고 있었다. 성재와 시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으로 보아 송금초 안의 김동훈이 분명했다. 나는 재빨리 옆자리에 앉아 그들을 등지고 메뉴판을 넘기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슬쩍 휴대폰을 꺼냈다. 어젯밤에 일부러 완전히 충전해둔 상태였고 녹음 기능도 미리 설정해 두었다. 웨이터가 와서 무엇을 시킬지 묻자 나는 목소리를 낮춰 따뜻한 코코아 한 잔, 김밥 한 개, 라고 말했지만 눈은 테이블 모서리에 놓인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진씨, 장씨, 이건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김동훈의 목소리는 일부러 친절한 어조를 띠고 있었고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120평, 3베드룸 이거실, 작은 발코니가 딸려 있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집주인이 급매로 내놓아서 총 9억 원입니다. 5억 원 계약금을 내시고 나머지는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제 이미 돈을 마련했어요. 언제쯤 등기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다. 빨리 이사 들어가고 싶어요. 일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길까 봐요. 성재가 서류철을 받아 2장 넘기며 말했다. 등기는 반드시 우리 엄마 명의로 해야 해요. 이 점 집주인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나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걱정 마세요. 집주인과 다 협의했어요. 돈만 입금되면 다음 주에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김동훈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진씨, 부인 쪽은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그녀가 알게 되면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성재가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돈은 이미 내 계좌로 송금됐어.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어. 집이 우리 엄마 명의로 넘어가면 그녀가 알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 돈은 원래 우리 집 돈인데 여자 하나가 그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 시어머니가 따라 말했다. 맞아. 나중에 지아가 결혼할 때 이 집을 지참금으로 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야. 영숙이 감히 반대하면 내가 그녀를 상대로 시끄럽게 굴어서 딸을 안 아낀다고 할 거야. 잔금은? 남은 4억은 언제 낼 거야? 김동훈이 재차 물었다. 성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계산적인 어조로 말했다.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그녀한테서 좀 빼내면 돼. 그녀 손에 아직 홍대 상가 임대료가 남아있으니까 2~3억 정도는 더 뜯어낼 수 있을 거야. 그때 한꺼번에 다 갚으면 되지. 전화를 꽉 쥔 손이 점점 더 꽉 조여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핫초코의 온기가 컵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다. 그들이 원한 건 5억뿐만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내 돈을 뜯어내려 했으며 딸 지아마저 돈을 뜯어내는 구실이 되어버린 거였다. 약 30분 후
그들은 대화를 마쳤다. 김동훈은 서류처를 정리하며 소유주와 등기 일정을 확인하러 간다며 성재와 시어머니에게 다음 주 수요일 강남 분양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들이 일어나 나갈 때 시어머니는 김동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수고했어.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들이 떠난 뒤에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들어 녹음을 껐다. 그 안의 대화는 하나하나 선명했고 모든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점원이 김밥을 가져왔지만 나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 계산하고 차식당을 나와 택시에 올라 기사에게 강남 행복의 집 분양사무실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아파트를 먼저 확인해야 했고 분양처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창밖의 명동이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을 보며 단 하나의 생각만 했다. 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반. 강남의 햇살이 한창이었다. 차창을 통해 무릎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포근했다. 나와 김 변호사는 차 안에 앉아 멀지 않은 행복가든 분양사무소의 하얀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에 푸른 하늘이 반사되고 입구 광고판에는 그 아파트 사진이 걸려 있었다. 3룸 2홀의 발코니가 딸린 정원에 목련꽃이 피어있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체면이 서는 곳이었다. 이 매니저 쪽은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협조해 줄 거예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건넸다. 홍대 상가와 예금 증명서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제시하세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차가운 종이를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은 이제 끝낼 때가 된 것이다. 10시 정각. 성재의 검은색 현대차가 분양 사무실 앞에 멈췄다. 그가 먼저 내려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할머니 문을 열어드렸다. 둘 다 유난히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성재는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꼼꼼히 매었고 할머니는 잿빛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으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눈이 반쯤 감길 정도로 웃고 있었다. 김동훈이 뒤를 따르며 두꺼운 계약서 파일을 품에 안고 계속 고개 숙여 인사하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그 모습에 할머니는 자꾸만 웃음을 터뜨렸다. 들어가죠. 내가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차 문을 열고 강남의 바람이 살짝 따뜻함을 실어왔다. 나는 코트 칼라를 정리하며 김 변호사를 따라 분양 사무소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매우 넓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모형이 놓여 있었으며 몇 명의 판매 상담원이 고객을 둘러싸고 설명하고 있었다. 성재 일행은 이미 창가 쪽 상담 구역으로 걸어갔고 이 매니저는 평면도를 손에 들고 모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장씨, 이 집 보세요. 주 침실에 독립욕실이 딸려 있고 창밖으로는 단지 정원이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련꽃을 볼 수 있죠. 얼마나 편안한지. 좋아요. 좋아요. 시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성재의 팔을 토닥였다. 내가 이 집이 좋다고 했잖아. 잘 골랐지. 성재는 눈이 반짝이며 서류 가방에서 가짜 송금 증빙 서류를 꺼내 이 매니저에게 건넸다. 이 매니저님. 보세요. 5억 원 계약금이 이미 송금됐습니다. 오늘 계약서 서명할 수 있겠죠? 이 매니저는 증빙을 받아서 훑어보고는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살짝 신호를 보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성재가 그의 시선을 따라 나를 바라보자. 얼굴에 걸고 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숙, 너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 손에 든 핸드백이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억지로 태연하게 말했다. 영수가, 우리 집 구경하러 온 거니? 이 집은 앞으로 지아가 돌아와서도 살 수 있고,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상담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김 변호사가 내 곁에 섰다. 이 매니저님, 그 증빙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손을 내밀었다. 이 매니저가 증빙 서류를 건네주자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고개를 들어 성재를 바라보았다. 성재, 이 5억이 이미 송금됐다고? 그런데 어제 은행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한 푼도 빠진 게 없던데. 불가능해. 성재가 급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주에 은행에 가서 송금 처리하지 않았어? 이게 증빙 서류야. 여기에 은행 도장도 찍혀 있어. 이 증빙 서류는 가짜야. 나는 증빙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계좌번호를 가리켰다. 이 수취인 계좌번호를 봐. 김동훈의 계좌가 아니잖아. 내가 일부러 은행의 김 아저씨에게 확인해봤는데 이 계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게다가 이 도장도 글씨체가 진짜보다 한 뼘 굵어.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띄지. 잠시 멈춘 나는 창백해진 성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증빙 서류는 내가 김 아저씨에게 위조해달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내 돈을 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탁자 위 증권을 빼앗으려 했다. 이게 어떻게 가짜일 수 있겠어? 성씨가 분명히 돈은 이미 송금했다고 했잖아.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야? 괴롭히냐 아니냐. 이걸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김 변호사가 적절히 입을 열며 서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차식당에서의 대화가 순간 흘러나왔다. 시어머니가 돈은 원래 우리 집 거야 라고 말하고 정재가 2달 뒤에 그녀에게서 이 3억 더 뜯어내자 고 말하고 김동훈이 장씨 명의로 넘기자 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공기를 찌르는 듯 선명하게 들렸다. 시어머니의 비명은 뚝 끊겼고 얼굴이 순식간에 철청색으로 변하며 몸이 휘청거려 넘어질 뻔했다. 김동훈이 옆에 서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허둥지둥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제가 그들이 돈을 사기치는 줄 몰랐어요. 전 그냥 중개인일 뿐이에요. 집만 소개해 드렸을 뿐인데 그러고는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김 변호사에게 막혔다. 김 씨. 비하께서 그들이 사기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알면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도운 건 이미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경찰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는 의자에 축 처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중얼거렸다. 어쩌다 이렇게. 어쩌다. 시어머니는 주변 판매 상담사와 다른 고객들이 보내는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갑자기 흘러내리며 내 손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영수가. 우리가 잘못했어. 이번만 용서해줘. 우리도 지아를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였어. 나는 주름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엔 동정심 한 점 없이 깊은 실망만이 밀려왔다. 이 집을 위해서? 나를 속여 빼앗은 돈으로 사심을 품고 집을 산 게 이 집을 위한 거라고? 나는 일어나 이 매니저에게 말했다. 이 매니저님, 이 거래를 취소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님, 가자. 매매 사무실을 돌아서 나올 때 강남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속의 차가움은 가시지 않았다. 내가 억지로 끌려 들어간 이 연극이 마침내 그들의 난처한 모습 속에서 첫 막을 내렸다. 강남 분양 사무실에서 홍대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엔진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성재가 핸들을 쥔 손의 푸른 정맥이 붉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백미러에 비친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붉은색 드레스의 치맛자락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생기 넘치는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명동의 광고판, 홍대의 그래피티 벽, 익숙한 편의점. 예전엔 친근하게 느껴졌던 풍경들이 지금은 유난히 낯설게 다가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 현관문을 열자 거실의 홍목 탁자는 내가 아침에 나갔을 때 그대로였고 그 위에는 내가 다 마시지 않은 보리차 반 잔이 놓여 있었다. 컵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곧장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성재와 시어머니는 뒤따라 현관에 서서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처럼 숨소리조차 살며시 내쉬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재가 시어머니를 잡아 앉히자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시선을 피하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한 분 정도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울먹임이 묻어났고 아직도 변명하려는 듯했다. 영수가, 우리가 정말로 일부러 속이려는 건 아니었어. 그냥 성재가 너랑 같이 있으면 항상 아내 덕에 사는 놈이라고들 해서 얼굴을 들 수 없더라고. 그 아파트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해두면 앞으로 남들이 험담도 안 할 거고 이 집안도 좋으니까 이 집을 위해서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일부러 가져온 것이었는데 지금도 차식당에서의 대화를 재생하고 있었다. 그럼 2달만 지나면 그녀에게서 좀 더 받아내자고 한 것도 이 집을 위해서였어? 돈은 원래 우리 집 거야라고 한 것도 이 집을 위해서였어?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더니 눈물이 더 세차게 흘러내렸다. 녹음기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한순간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 집만 바라봤을 뿐이야. 마음에 두지 마. 성재도 어쩔 수 없었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말을 들었을 뿐이야. 그때 성재가 갑자기 툭 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양손으로 내 바지자락을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눈이 멀어서 엄마 말을 들었어. 널 속여서도 내 재산에 손을 댈 생각도 해서는 안 됐어. 이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우리 이렇게 오래 함께한 부부 사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그의 눈물이 내 바지에 떨어졌다. 따스한 감촉이 30년 전 부산에서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그는 매일 아침 일부러 돌아가며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내가 열이 날 때 몰래 우유통에 해열제를 넣어 주었으며 태풍이 몰아칠 때면 우산을 온통 내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그때 그의 눈에는 온통 빛이 가득했고 평생 나를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남자는 낯설어서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성재, 우리 결혼했을 때 부산에서 빌렸던 그 작은 원룸 기억나? 나는 가냘프게 물었다.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그때 내가 퇴근할 때마다 아래층에서 어묵꼬치를 사서 나에게 야식으로 줬잖아. 나중에 돈 벌면 큰 집에서 살게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은팔찌 사주겠다고 했잖아.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기억해. 다 기억해.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 엄마 말도 안 듣고 그 돈도 안 뺏을게. 예전.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리를 빼고 일어섰다. 예전의 성재는 내 서랍을 몰래 뒤지지도 않았고 엄마와 함께 나를 속이지도 않았으며 부부 사이를 돈 뜯는 도구로 삼지도 않았어. 내가 단지 너희가 50억을 속인 것에 화났다고 생각하니? 내가 화난 건 내가 분명히 이 재산이 우리 아빠의 평생의 피땀이 담긴 것임을 그가 나와 지아를 위해 남겨둔 보증임을 알면서도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신뢰임을 알면서도 그 신뢰를 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야. 시어머니도 따라 일어나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영수, 지아를 생각해서 차주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아가 해외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지아를 언급하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딸은 내 가장 큰 약점이지만 바로 그 딸 때문에 나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했다. 지아를 생각해서 당장 이혼하진 않겠어. 나는 성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신뢰가 무너졌는데 아무리 사과해도 소용없어.
성재가 고개를 들며 눈빛에 희망이 스쳤다. 그럼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함께 살 수 있을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층에서 웃고 떠드는 홍대의 젊은이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잠시 떨어져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해. 먼저 공장 기숙사로 이사가. 내가 마음을 정리한 후에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자. 말을 마치자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지 않고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와 성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짝에 기대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30년의 부부정이 결국 돈에 패배하고 말았다. 침실 문짝이 바깥 소리를 차단했다. 나는 그 위에 기대어 오랫동안 숨을 고르다가 눈물이 서서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창밖의 홍대 야경이 점점 어두워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없다. 내 노후와 지아의 미래를 위해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그들에게 재산을 노릴 기회를 다시는 주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김민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법률 고문으로 모셨던 분으로 그동안 내 가게 임대 분쟁을 처리해 주셨던 엄격하고 믿음직한 분이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수씨, 재산 신탁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가와 예금을 모두 신탁에 넣고 수혜자를 당신과 지아로 지정하면 앞으로 임대료와 수익은 모두 로펌에서 관리하게 되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 나는 정각의 종로구에 위치한 로펌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신탁 계약서를 준비해 두었고 두꺼운 서류 더미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조항별로 설명해 주었다. 홍대 상점은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입자 재계약이나 임대료 조정 시에는 사전에 귀하와 협의할 것입니다. 예금은 저희형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며 매년 배당금은 귀하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또다시 덤벼들 생각이라도 해도 기회가 없을 겁니다. 나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수혜자란에 나와 수지아의 이름을 적고 지문을 찍을 때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한결 든든해졌다. 이건 아빠의 평생 노력이었어. 드디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됐어. 김 변호사는 계약서를 정리하며 사본 한 부를 건넸다. 안심하세요.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성재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앞에 식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내가 돌아오는 걸 보자 급히 일어나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영수, 어디 갔었어? 나는 신탁계약서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의 쪽으로 밀어주었다. 재산 신탁을 처리하러 갔었어. 이제 홍대의 상가와 예금은 모두 로펌에서 관리할 거야. 우리랑은 상관없어. 성재가 계약서를 집어들고 몇 장 넘기자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거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사고가 나길 원치 않을 뿐이야. 나는 소파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성재, 나는 너와 이혼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2가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해. 첫째, 인천 공장 일을 그만두고 앞으로 내 엄마와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둘째, 우리 제주도로 이사 가자. 거긴 한적하고 내 고향에 사는 이모 집도 가까워서 살기 좋아. 성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손가락으로 계약서 가장자리를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약속할게. 공장 일은 내일 당장 그만둘게. 엄마 쪽은 내가 설명할게. 그가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걸 알았지만 시어머니와 멀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영원히 나아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난번 사기극의 배후는 시어머니였고
그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한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길 게 분명했다. 과연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영수, 내가 무슨 권리로 성재에게 사직하고 제주도로 이사하라고 하는 거야? 이건 우리 모자를 갈라놓으려는 짓이야. 나는 신탁계약서를 그녀 앞에 내밀며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제가 당신들을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간 저지른 일들로 인해 더 이상 당신들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성재가 제주도로 가는 건 우리 가정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성재가 잘 살길 바라신다면 더 이상 우리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계약서에 적힌 수익자, 서영숙, 서지아를 보며 손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며 말했다. 이러면 성재의 앞길을 막는 거야. 그 돈에는 성재 몫도 포함돼 있다고. 엄마, 이 돈은 아빠가 저에게 남긴 거예요. 성재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일어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여전히 지아를 손녀로 인정하시려면 더 이상 난리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난처해지는 건 우리 모두예요. 시어머니는 발을 쾅쾅 구르며 성재를 노려보았다. 그는 옆에 서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거실에는 나와 성재 단둘이 남았고 공기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성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가 미안해. 내게 이렇게 많은 억울함을 안겨줘서. 내일 바로 사직하고 짐을 싸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제주도로 이사하자. 나는 그의 눈빛에 비친 후회를 바라보며 마음속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그래. 최대한 빨리 하자. 저녁에 지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그녀는 해외에서 공부 중이라 아직 집안일을 모르고 있었다. 화면 속 딸이 웃으며 엄마, 다음 달이면 방학해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더욱 굳어졌다. 제주도로 이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아에게 안정된 집, 속임수와 배신이 없는 집을 주기 위해서였다. 제주도로 이사하는 날, 날씨가 유난히 좋았다. 차가 해상교를 달리자 푸른 바다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멀리 한라산은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공기에는 짭짤한 바닷바람과 감귤의 상큼한 향기가 가득했다. 홍대의 시끌벅적함보다 훨씬 편안했다. 우리가 빌린 아파트는 제주시 교외에 있었고 발코니 문을 열면 한눈에 들어오는 감귤 과수원이 펼쳐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별이 보였다. 이런 삶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성재는 말한 대로 실천했다. 이사 온 다음 날 바로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나중에 동네 관리소 일자리를 구했다. 매일 아침 9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야근도 없고 예전 공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도 더 이상 어울릴 필요가 없었다. 퇴근길엔 항상 골목 구석 가게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제주 흑돼지 소시지를 사오거나 갓 따온 감귤 한 봉지를 들고 왔다. 그 감귤은 특히 달콤해서 껍질을 벗길 때면 손에 향기가 가득했다. 저녁이면 그는 내 설거지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함께 해변을 산책하러 갔다. 가끔 모래사장에 앉아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영수가, 예전엔 내가 어리석었어.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게 참 좋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계산적인 빛이 아니라 오히려 한결 든든해 보였다. 3달 후, 지아가 해외에서 돌아왔다. 그녀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며 거실의 감귤과 발코니에 널린 김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제주도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네요. 그날 저녁, 성재는 큰 상차림을 준비했다. 제주 해물전골, 흑돼지 구이, 해초 무침, 모두 지아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식탁에서 지아는 우리에게 제주도에서 통역일을 구해 앞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
성재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계속 그녀에게 음식을 떠주었고 그의 눈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건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다정함이었다. 지난달 순복 언니도 제주도에 나를 보러 왔다. 우리는 발코니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제주산 녹차를 마시며 갓 구운 멸치젓갈을 먹으며 예전 부산 어묵 가게에서 보낸 시절을 이야기했다. 순복 언니는 부엌에서 채소를 씻는 성재를 보며 내게 속삭였다. 영수가 지금 그가 얼마나 안정된 모습인지 봐. 예전 일은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워하지 않았다. 그 모든 속임수와 배신을 겪고 나니 노년의 행복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곁에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 평온하고 안정된 나날을 보내는 것임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어제 오후 우리 가족 3사람은 서귀포 해변으로 갔다. 지아가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주우며 놀고 성재는 내가 우산을 쓰게 해주며 우리는 바위 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열어보니 은반지 하나였다. 디자인은 아주 단순했는데 30년 전 그가 부산 다리 위에서 내게 건넨 그 반지와 닮아 있었다. 영수가 예전에 내가 너에게 미안했어. 앞으로 남은 날들로 꼭 보상해 줄게.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반지를 받아 손에 끼웠고 크기가 딱 맞았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감귤 향기를 실어왔고 햇살이 우리 몸에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지금의 나는 매일 아침 동네 텃밭에 가서 채소를 가꾸고 점심은 성재와 함께 먹고 오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해변을 산책한다. 저녁에는 지아가 퇴근해 함께 식사할 때까지 기다린다. 가끔 창밖의 감귤밭과 먼 바다를 바라보면 아버지가 떠오른다. 그가 남긴 재산은 내가 굳건히 지켜냈고 그가 바랐던 안정된 삶도 이루었다. 과거의 계산과 배신은 마치 제주도에 가끔 찾아오는 태풍처럼 비바람을 몰고 오지만 그 뒤의 날들을 더욱 맑게 해준다. 노년의 행복은 결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자신만의 것을 지키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지키는 것. 지금의 나는 마침내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 완결.